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욕은 30년이 걸려도 못한 일을 서울은 단 2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잘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죽은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콘크리트 속에 갇힌 하천을 되살렸으며 심지어 도시 한복판에 수달까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전문가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시계획자들이 서울을 보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 세계 도시 보건 전문가였던 한 여성이 서울의 청계천을 걷다 결국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건 생태복원이 아니라 문명 리셋이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생태복원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세계은행 소속으로 지난 14년간 전 세계 도시들을 돌며 복원 사업을 분석하고 조언해왔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헬싱키, 리옹, 그렇게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국입니다. 서울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죠. 한국, 그 빽빽한 도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 출장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시큰둥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생태계가 있긴 하겠어. 대충 인공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복원이랍시고 포장한 거 아니야? 정말 스스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서울 청계천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사고는 멈췄습니다. 자동차로 미어터지던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곳에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도시의 중심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하천 양옆에는 미세먼지 대신 바람이 불고 있었죠. 이건 그럴싸한 생태 공간이 아니라 진짜 복원이구나. 전문가인 저는 그런 차이를 압니다.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공간과 실제로 자연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복원 공간은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청계천은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물길, 수초, 조류의 움직임까지 조화롭고 정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 만찬자리에서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중랑천하고 탄천에 수달이 돌아왔다더라고요. 한강지류에 수달이 산대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에 수달이요? 야생수달이 돌아왔다고요? 믿을 수 없어서 바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중랑천 둔치 풀숲 사이에서 놀고 있는 수달 영상. 이건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도시 하천에서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이 도시는 뭐란 거지? 전 세계 도시들이 하천 복원 하나 하겠다고 수십 년 계획을 세우고도 땅 한 평 못 파는데 한국은 이미 2005년에 청계천을 복원했고 그 흐름이 중랑천, 탄천, 양재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사람도 돌아오고 수달도 돌아온 도시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청계천 복원 관련 자료들을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질투했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회의 중인데 한국은 벌써 복원을 마쳤다고. 이건 하천 복원이 아니라 국가가 도시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안엔 교통, 치수, 생태, 시민공간, 심지어 문화까지 들어있었어요. 도시를 다시 짠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바꾼 프로젝트였어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분명히 존재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도심 한복판에선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몇십 년은 걸려야 정상 아니에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협의 절차, 예산 분쟁, 행정 구속, 미국이라면 강 하나 복원하려다 시의회가 2번은 해산되고도 남을 일이에요. LA강 복원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컨설팅에 참여했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07년에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됐고 지금도 예비 실행 단계입니다. 벌써 18년째요. 그런데 아직도 강물은 회색이고 콘크리트 벽은 그대로입니다. 보고서만 60권을 넘게 썼는데 바뀐 건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민들도 포기했죠. 복원은 그냥 시에서 하는 퍼포먼스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2003년에 청계천을 뜯기 시작해서 2005년 10월에 완공했다죠. 딱 2년 3개월. 보고서를 줄이고 공청회를 간소화하고 법을 바꿔가며 실행한 나라라고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우린 30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한국은 2년 만에 해내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일정으로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전문 용어를 잔뜩 들고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변은 너무 단순했어요. 해야 할 일이었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했죠. 뭐랄까, 한국은 논의보다 실행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았고 상인들의 불만도 폭발했고 보수 언론도 들고 일어났대요. 그런데 행정은 그 반대에 멈추지 않았고 설득하며 밀고 나갔어요. 중요한 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절차를 속도 있게 통과시킨 능력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절차가 거룩한 성경처럼 여겨지죠. 한번 회의하면 그 회의의 회의를 위해 또 워크숍을 열어요. 결정은 나지 않아요. 시간만 흘러가고 생태계는 이미 죽고 있죠. 결국 무력감만 남아요. 반면 한국은 행정력이 살아있고 시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추진력이 느껴졌어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집단이 의지를 가진다는 게 뭔지 저는 이 나라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절차에 눌리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는 행정. 생태복원을 환경 미화가 아닌 도시의 존엄성 회복이라고 여긴다는 점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다시 LA강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60페이지 분량 중 절반이 협의 일정이었어요. 반면 청계천 자료는 30페이지도 안 됐는데 마지막 장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복원은 실천이다. 말보다 돌 하나를 들어올리는 손이 필요하다.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보고서에는 그 돌 하나 들려는 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이 토론하고 너무 적게 움직였죠. 그런데 한국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사실 복원이 빠르게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이로운데 더 놀라운 건 그 복원의 완성도였습니다. 보통 속도가 빠르면 품질은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서울은 그 공식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중앙 조형물인 광통교는 전통 목조 건축 양식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고 계단 하나, 벤치 하나, 심지어 조명의 배치까지 계획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모든 요소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와 각도, 바람이 통하는 방향, 햇빛의 각도까지 고려한 설계가 보입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겨울에는 해가 깊게 들어오도록 건물 사이 공간이 확보돼 있죠. 이게 정말 의도된 설계라면 저는 이걸 예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유럽에서 근무할 때 파리나 로마의 공공공간 디자인을 예술이라 부르곤 했죠. 그런데 서울은 다릅니다. 전통을 살리되 현대적 기능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만난 안내판도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민과의 대화였어요. 설계자가, 도시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공간이었죠. 더 대단한 건 이런 공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청계천뿐 아니라 양재천, 중랑천, 탄천 등 서울 전역의 지류 하천에도 이런 감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설계가 느껴졌어요. 한강변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였죠. 경치를 누리고 숨을 고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리듬감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도시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 여긴 내 공간이야. 사실 저는 도시계획이 이렇게 정서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수치를 조정하고 도로를 연결하고 기반시설을 쌓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감성적인 생물처럼 만들어 놓았더군요. 기능성과 정서를 한 몸에 녹여낸 이 도시를 보며 저는 이런 말을 떠올렸습니다. 도시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아마 서울 청계천 복원팀은 단지 엔지니어가 아니었을 거예요. 건축가, 생태학자, 디자이너, 시인, 그리고 시민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단지 예산으로 만든 하천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 거겠죠. 복원을 빠르게 해낸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해낸 나라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불가능한데 왜 한국은 가능했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복원 당시 상황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현장 인터뷰를 요청하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반대했어요. 심하게. 그런데 한국은 대화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처음 복원 계획이 발표됐을 땐 상인들과 교통 전문가들,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교통대란이다. 상권이 붕괴된다. 세금 낭비다. 익숙한 레퍼토리였죠. 솔직히 그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생계를 걸고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반발을 단순히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되 설득하고 설득하되 계속 추진했다는 게 진짜였어요. 청계천 주변 3천여 개 상점 점주들을 일일이 만나고 공청회만 수십 차례, 보상 설계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봤어요. 민주주의는 속도를 잃는 체제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속도와 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였어요. 결정을 내리되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얻었고 시민은 나중에 결과로 보답했죠. 청계천 인근의 상인 한 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땐 죽는 줄 알았지. 가게 수입이 반토막 났으니까. 근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은 망했을 거예요. 그 말이 참 깊게 박혔어요. 한국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실현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서구에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선 도시 사업 하나 하려면 변호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유럽에선 반대가 있으면 바로 중단돼요. 정치 리스크를 감당할 정치인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은 그 정치적 부담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찬반이 극단으로 갈리던 시절, 그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죠. 그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의 미래를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복원에 성공한 건 기술도, 예산도, 속도도 아니었어요. 국가의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꼈고 설득당했으며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는 그 길을 자랑스럽게 걷고 있어요. 중랑천과 탄천, 양재천까지 둘러봤습니다. 청계천이 선원이었다면 그 지류 하천들은 실행이었어요. 거긴 진짜 자연이 살아있었어요. 이건 환경 개선이 아니에요. 도시의 리셋이에요. 서울은 오염되고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한 게 아니라 도시의 작동 원리 자체를 다시 설정한 겁니다. 생태 중심으로 도심을 재설계하고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기초로 인프라를 만들었으며 행정과 기술, 문화, 시민의식을 통합한 시스템이 완성됐죠. 이건 그동안 보아온 어떤 도시보다도 시스템적으로 앞서 있는 형태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이 변화가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중랑천 산책로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옛날엔 여기 냄새 나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마다 새소리 듣고 운동해요. 그분 눈빛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자연이 살아나자 사람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심지어 제 후배가 서울시의 스마트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곤 충격을 받더군요. 센서로 수질을 실시간 감지하고 AI가 오염 예측을 하며 시민 앱에 생태 변화 알림이 뜨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껏 생태계를 인간과 별개로 생각했죠. 자연은 보호 대상이고 도시는 개발 대상이라며 이분법적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그걸 뒤집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숨쉬는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뚜렷했죠. 서울의 도심 기온은 복원 이후 2도 이상 낮아졌고 미세먼지는 줄었으며 시민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아직 이 지점까지는 못 왔어요. 일본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20년 전에 해냈고 지금도 매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도시를 기능으로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로, 교통, 인프라, 용적률, 보행 네트워크. 도시는 언제나 숫자와 구조, 그리고 효율의 언어로 존재했죠. 하지만 서울은 그런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곳은 기능적인 도시가 아니라 감정적인 도시였어요. 청계천 물길 옆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저녁 물소리가 귓가에 스며들고 발밑으로 바람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는 위로받고 있었어요. 복원된 하천, 조심스럽게 놓인 야간 조명, 아이들과 강아지가 뛰노는 돌다리, 연인의 속삭임이 담긴 목소리들. 이 모든 것이 설계된 공간이란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은 사람을 위해 숨쉬는 도시였고 그 중심엔 자연이 있었습니다. 이 조화로움은 외국 도시에서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도시 정서였어요. 제가 머물던 호텔에서 광화문까지 걸어가며 하루는 4개의 하천을 지났습니다. 청계천, 중랑천 지류, 가로수길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길까지. 물길마다 다른 분위기, 다른 설계, 다른 감성이 있었죠. 게다가 서울의 하천 복원이 기술 중심이 아니었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물길의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순환장치, 산책로에 깔린 투수블록, 야간 조명의 밝기 변화까지. 이 모든 기술이 사람의 감정에 맞춰 작동하고 있었어요. 중랑천 인근에 사는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힘든 날에는 그냥 걷습니다. 그러면 좀 견딜만해져요. 그의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말 안에 도시의 역할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서울은 도시계획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도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효율 중심에서 정서 중심으로 말이죠. 그건 한국이 잘 만든 도시를 넘어서 감정을 담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는 성공 사례를 넘어 전 세계 도시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아시아 여러 도시들이 서울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도 서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2024년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서울의 하천 복원 사례가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됐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례에 경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도 느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들은 여전히 건축물 중심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오래됐고 건물의 외관이 어떤지에 집착하죠. 하지만 서울은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역사를 불어넣었어요. 청계천은 그저 독일의 이자강이나 프랑스의 생강처럼 오래된 도시의 하천을 되살린 사례가 아닙니다. 거긴 과거가 살아있는 곳이었고 동시에 미래가 실험되는 곳이었죠. 자연 생태계는 물론이고 교통, 방제, 관광, 문화, 시민 정서, 심지어 행정 효율성까지. 이렇게까지 모든 걸 통합한 복원 프로젝트는 제가 아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디지털과 생태의 결합은 한국만이 가진 강점이었어요. 청계천에는 실시간 수질 센서가 작동하고 있었고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 수위, 수질, 생물 변화까지 조회할 수 있었어요. AI가 예측한 폭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배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통합이 없습니다. 유럽은 철학은 있지만 실행이 느립니다. 일본은 정교하지만 유연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철학, 실행, 유연성을 전부 갖춘 도시였어요. 한국은 우리도 생태복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 이런 방식이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K-팝, K-푸드, K-디펜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이제는 K-에코, K-어반 리뉴얼, K-도시 철학이 세계를 이끌 차례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적을 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프로젝트는 늘 홍보가 앞섭니다. 보고서용 수치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현장은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은 현장을 가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고 사람들의 표정에 성과가 녹아 있어요. 제가 서울 방문 이후 유엔 도시재생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서울은 생태복원을 뛰어넘어 도시문화를 재정립한 모델이다. 그날 이후 유럽과 동남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거든요. 따라할 수는 있어도 절대 복제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건 국민, 행정, 기술, 문화가 합쳐진 총합이자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한국은 다르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젠 도시 복원도 K모델을 따르는 시대가 왔다. 저는 지금까지도 서울이라는 생태계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도심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꾸는 경험, 이건 출장이나 견학의 수준을 넘어선 일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저는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정책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도시를 수치화해왔죠. 그런데 서울은 그런 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도시는 수치가 아니라 감정으로 기억되더군요. 제가 서울에서 본 건 재생이 아니라 부활에 가까웠습니다. 사람과 자연, 기술과 철학, 행정과 시민, 이 모든 게 기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 공간.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만든 기획형 기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서울에 갈 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생각이었죠. 서울은 자금 속에서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낸 도시였습니다. 작지만 밀도 있었고 빠르지만 치밀했으며 효율적이면서도 정서적이었죠. 제가 몸담은 세계은행 회의석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복원 모델은 향후 50년간 도시 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전문가의 분석이 아니라 경험자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를 다니며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청계천을 걷던 저녁의 물소리, 수달이 헤엄치던 중랑천, 한강 자전거도로 위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랑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되살린 게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를 되살렸고 도시의 존엄을 부활시켰고 무정한 콘크리트를 사람 품은 생명체로 바꿨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도시에 감염됐습니다. 이제 이 감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할 도시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한국 참가는 더 커질 테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희망을 받고 그 빛을 중국에도 가져오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 거대한 인구, 그리고 끝없이 확장하는 야망.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기반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50%,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억 명의 빈곤층, 해외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부유층.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중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왜 한국이 만들어낸 한류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내놓는 절박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면서도 부러워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강압적 통제로 유지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VPN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접한 중국의 젊은 세대는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를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하는 중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우밍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중국의 젊은 학자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경제는 교과서에 나오는 화려한 통계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경제는 그 숫자 이면의 진짜 현실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진실이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경제 성장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그 성장의 이면에는 한 달에 500위안을 벌지 못하는 수억 명의 빈곤층이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성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팬데믹 당시 정부는 제로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집안에 가뒀습니다. 물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강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도시 외곽에서는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제학을 배우며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 졸업해도 뭐 할 수 있죠? 라며 반문하곤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저조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0%대라고 발표되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포함된 수치이고 실제로는 50%에 가까울 겁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학생들,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증거였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한눈에 봐도 뚜렷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화려한 건물과 슈퍼카로 가득 찬 반면 삼선 도시와 농촌에서는 여전히 흙벽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세계 2위 경제 대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편 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중국의 실상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검열은 정말 강력합니다. 어떤 글이든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삭제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점차 저는 익숙해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만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VPN을 사용해서 해외 뉴스를 보거나 한류 콘텐츠를 통해 외부 세계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교수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라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며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을 강화했어요.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쳤다. 한국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다와 같은 메시지가 언론과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일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일까? 제가 한국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것이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조그만 나라, 그리고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국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처음 본 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드라마 속의 화려한 도시 풍경, 세련된 의상, 그리고 단순히 로맨스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중국에서는 학교와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한국은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나라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어요. 왜 그런 못 사는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이렇게 세련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까요?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심지어 화장품까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더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한류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류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이후 정부는 곧바로 제재에 나섰어요.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공식적으로 제한했고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사람들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한한령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VPN을 이용해서 한국 콘텐츠를 보는 것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몰래 돌려보기도 했고요. 특히 한국 콘텐츠가 담고 있는 사회적 메시지는 제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들이 연대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제가 큰 충격을 받으며 본 작품 중 하나예요. 부와 가난의 간극을 이렇게 날카롭게 그려낸 영화가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비판을 담은 작품이 정부의 제재를 받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류 콘텐츠를 본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을 경계하면서도 동경하는 감정이 동시에 생긴 겁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 우리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일 뿐이다라며 깎아내리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류를 통해 외부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면 왜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까? 라는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죠. 저는 중국 정부가 한류를 제한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과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겠죠. 코로나19가 중국을 강타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중국인들은 처음에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 등 모든 정책이 중국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니까요. 언론에서는 우리는 세계를 이끄는 방역의 모범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방역의 대가는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봉쇄는 도시를 멈추게 했고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수많은 공장이 멈췄고 생산 라인은 정지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도 한때 잘 나가던 사업을 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의 가족은 광둥에서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면서 그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가 침체된 것이 아니었어요.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 발버둥 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어요. 특히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을 우회해서 본 동영상 하나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 남자가 나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 굶는다라는 말을 남긴 뒤 비닐로 둘러싸인 허름한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부유층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런던, 토론토 같은 도시의 고급 부동산 시장은 중국 부유층의 돈으로 인해 치솟았죠. 저는 예전에 한 경제 포럼에서 한 사업가의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서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야.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 발언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많은 부유층이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부유층이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빈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경제는 안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핑을 선택했어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체념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죠. 봉쇄가 끝난 뒤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 회복이 더디고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도 더 이상 경제학에 열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졸업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의 방역 정책과 시민들의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류 드라마 속의 한국과 현실의 한국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도 일상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현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한국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와 차이를 보며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속한 이 나라가 정말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정말 모순적이에요. 한편으로는 한국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식을 은밀히 따라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정부의 속내는 분명해 보였거든요. 코로나 이후 중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비자 면제 정책 확대와 한국 관광객 유치였어요. 언론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죠. 상하이 주말에는 한국인들로 북적인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중국의 도시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사들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한한령을 통해 한국을 배척하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쓰다니 어쩐지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한국의 부자들이 중국으로 몰려와 고급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부자들이 굳이 중국으로 와서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봐라, 한국인조차 우리를 부러워한다. 우리 문화가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순히 비자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동남아나 일본과 같은 다른 여행지에 익숙해진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을 탐방지로 추가했을 뿐, 이것이 중국의 매력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언론은 한국 관광객의 방문을 과장하며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언급하며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한국의 핵심 성공 요인인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는 중국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겉모습만 따라 하려 했을 뿐 본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표면적인 조치들로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였죠. 한편으로는 한국을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정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한한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정부가 왜 한국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보며 그 이면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가치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유와 민주주의는 중국의 체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가치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눈부신 성과를 보여도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왜곡된 메시지를 통해 한국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려 했죠. 이 모순적인 태도는 결국 정부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부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배척하려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거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성장의 모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겉모습만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방문은 연구나 학문적인 경험 이상의 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었고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만난 한국의 공기는 신선했어요. 공기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시민들의 차분한 모습은 제가 익숙했던 중국의 혼잡함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근처에 있었어요. 도착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도착해 첫 강연을 준비하며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했고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도 매우 자유롭고 수평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배워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이런 대화가 상상도 되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 중국의 젊은 세대는 현실에 짓눌려 많은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의 젊은이들은 마치 활짝 핀 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마주친 한국의 모습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시민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춤추며 공연하는 청년들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그저 연출된 허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또한 한국의 시스템은 제가 중국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감기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비싸지 않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매우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병원 밖을 나오며 저는 문득 중국에서 병원을 찾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진의 태도는 때로는 차갑기까지 하죠. 이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자유로웠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낀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동안 한국의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방문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한 사회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희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선전만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고 있죠. 저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며 변화의 흐름을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막연히 우리보다 못 사는 작은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학생 중 하나였던 샤올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나요? 그 질문은 교실 안을 잠시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으며 답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샤오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읽고 있었고 한국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샤오리는 단지 한국 드라마를 보는 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그냥 멋진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중국 젊은 세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검열을 우회해 외부 세계를 엿볼 방법을 알고 있으며 한국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콘텐츠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미생이나 스카이캐슬처럼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화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들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은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저는 이를 보며 문화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를 그렇게 강력히 통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젊은 세대는 점차 중국 내 현실을 돌아보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의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선전에 의문을 품고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다른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야기한 공통점은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정부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조차도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젊은 세대 중 일부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VPN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젊은 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질문을 던지며 변화를 추구하려 합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 관세가 현실화되며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70%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 경제는 극도로 불안해졌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제의 기초를 이루던 제조업 중심의 구조는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의 전조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성장은 둔화되었고 내수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대형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나 한국으로 생산 기반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신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했다며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세계 공장이 아니야.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아.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화되었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부유층은 여전히 슈퍼카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지만 같은 도시의 외곽에서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농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가구가 수천만 가구에 달했어요. 도시와 농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트럼프의 재선과 중국 경제의 위기는 분명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가 중국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강하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히 보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체제는 균열이 가득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하늘을 찌르고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부유층은 나라를 떠나고 남겨진 우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미래가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괜찮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추락뿐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